우산 준비하면 비 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진단하시라고. 의사결정이 달라지잖아요. 독립성을 인정해 줄 것이냐, 그렇지. 압박을 가할 것이냐, 과잉공포감이다. 미국이 누가 대선이 성공하든 상관없이 26년까지 천천히 추진할 것이고요. 근데 심각한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에 경제 위기 할 때마다 금리 인하 있었다. 이번에도 금리 인하 하니까 경제 위기 온다라고 주장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자꾸 다른 분들이 얘기하신 걸 아니라고 제가 해명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의견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비가 많이 와요. 뭐 준비하세요? 우산. 우산 준비하면 비 옵니까? 그렇진 않지. 그렇진 않죠. 인과관계가 다르죠. 아, 오케이. 비 올 때마다 우산 준비하죠. 근데 우산 준비하면 비 오냐고요. 아니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 그래서 금리 내렸다고 저성장이라는 아니라는 건 거예요. 거지. 정말 너무 저성장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는 있으나. 그렇죠. 아하. 그래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2008, 9년 글로벌 금융위기 왔어요. 네, 네.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합니까? 역성장하죠.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2.6% 역성장. 그렇지. 이게 경제 위기라고 하는 맞아요. 겁니다. 또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2.2% 역성장합니다. 이런 걸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경제 위기 올 때 금리를 어떻게 합니까? 있는 인권 내리는 겁니다. 20년 팬데믹 때도 엄청 갖고 있던 내렸지. 금리를 다 내린 다 거예요. 내렸어. 자, 이게 경제 위기 와서 금리 인하한 거예요. 금리 인하해서 팬데믹이 시작된 거예요. 경제 거꾸로지. 거꾸로죠.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를 내렸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하는 것이 마치 경제 위기 와서 하는 거다. 혹은 곧 경제 위기 위기가 올 올까봐 거다. 하는 거다라고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오케이. 다른 이유를 대셔서 만약에 예를 들면 금리만 갖고 그러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뭐 중국이 국채 보유 규모를 미국 거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미국 경제 이런 논리를 펴서 경제 위기 올 가능성을 진단하는 건 제가 네. 공감하지만 금리 인하하니까 경제 위기 온다라는 산식은 잘못된 의사결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왜 강조하냐면요. 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8월 5일입니다. 블랙 먼데이 때 네.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맞아요. 이거는 일시적 하락이다. 아하. 왜냐하면 이것은 과잉 공포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냐? 미국 실업률이 발표됐는데 4.3%로 올라가니까 경기 침체 심각하게 온다라고 오해한 거예요. 아직 아닌데 오해했고 그러니까 일본이 엔캐리 트레이드 일본 돈 금리 싸니까 미국으로 막 나갔던 돈을 이제 막 회수할 거야. 그러면 주가가 폭락할 거야. 네. 하고 그것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월요일 날 주가가 쫙 내려갔었어요. 네. 사이드카 발동하고 서킷 브레이커 발동하고 금융시장에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거 과잉 공포감이다. 실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다. 그럼 이걸 구분하는 게 뭐가 달라질까요? 구분하면 의사결정이 달라져요. 그치. 이걸 경기 침체라고 받아들이면 주가 폭락할 때 팔아야 돼요. 근데 과잉 공포감이라고 받아들이면 주가 조정될 때 사야 돼요. 그렇지. 의사결정이 달라지죠. 그 다음날 급반등하죠. 의사결정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진단하시라고. 지금 이게 진짜 금리 인하 때문에 경제 위기 올 수준인가? 제가 그 말씀을 지금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미국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미국 대선 이후에 해리스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린 금리를 다시 올리고 이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 금리의 인하 속도를 네. 더 앞당기느냐 아하. 아니면 독립성을 인정해 줄 것이냐 그렇지. 독립성을 무시하고 어. 압박을 가할 것이냐 그거에 다른데 미국 금리 인하를 했는데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를 안 하고 버틸 가능성은 미국이 누가 대선이 성공하든 상관없이 네.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보다 네.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속도는 더딜 겁니다. 아하. 예를 들면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예요. 네. 네. 지금 5.0까지 내렸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거 언제 9월에 예, 네. 9월 18일자로 그렇죠? 내렸죠. 근데 우리나라는 인하 못했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2026년까지 네. 미국이 생각하는 중립금리는 아하. 3.0%. 오, 그 지금보다 거의 뭐 엄청 내리는 거네. 지금보다 많이 내리는 거죠. 그게 자국 경제에서 최적의 금리야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그럼 3.0%를 향해 25, 26년 가는 거예요. 그치.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네. 3.5%잖아요. 네. 이 금리에서 아하. 목표로 하는 금리가 네. 2% 정도 됩니다. 3.5에서 2로 내리는 네, 1.5%의 인하를 오케이. 26년까지 천천히 추진할 것이고요. 미국은 5.5에서 3으로 약 2.5% 포인트의 인하를 우리나라보다는 더 속도를 내서 인하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막 팬데믹 때는 비정상이었다고 보고 팬데믹 그렇죠.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금리가 얼마였는지 하도 오래된 것 같아서 까먹었어요. 얼마였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금리의 레벨이 팬데믹 옛날에. 직전에는 어. 1.75%였습니다. 아, 그 정도였어. 예. 그 정도에 가깝게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거나 그래도 그쪽도 뭐 많이 내려가겠네요. 한 1, 그렇습니다. 2년. 예. 다만 우리가 체감하는 금리가 네. 2020년, 21년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유독 높다고 판단하시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금리가 예전과 비교하면 보세요. 네. 2008년 전까지 비교하면 그때는 5%가 넘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과거 IMF 전 1990년대만 해도 금리가 80년대, 7, 8, 90년대 10%를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절대적인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상대적 금리, 최근 경험한 금리에 빗대어서 비교를 하는 거. 그러면 금리가 기준금리가 3.5%였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3%나 2.5%의 기준금리를 볼 때는 네. 이 금리가 높다고 생각할까요? 낮다고 생각할까요? 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죠. 기준이 그럼 3.5로 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자본시장으로의 돈의 이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몇 년 동안 바랬던 금리 인하는 이제 물결을 타고 그쪽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피봇하여 예. 이제 가고 있으니까 개인의 자산 관리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죠. 이제 움직일 준비를 이미 공부하고 하고 이미 있어야 했어야죠. 되겠네요. 이미 했어야죠. 예. 맨날 또 이미 했어야 돼. 우리 또 바빠. 그렇게 이미 바쁘세요? 못해요. 사는 거 바빠하고 이걸 언제 미리 하고 있어. 뭐 경제학자가 아니고 이게 들으면 하는 게 이제. 아 그러세요? 예. 지금 당장 하셔야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준비 이제. 어떤 예. 준비할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 뭐 대출 받는다 할 때 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준비가 돼 있고 안 됐고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2020년에 만났던 그 금리가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낮았던 금리거든요. 얼마였어? 2020년 0.25%. 그랬어요? 0.5%. 예, 우리나라 금리가. 그렇구나. 이게 우리나라 사실 홍익인간 이래로 낮았던 금리예요. 그러면 그때 그 낮은 금리를 봤으면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고정금리로 받아야 돼요? 변동금리로 받아야 돼요? 고정으로 받아야죠. 근데 여러분 20년에서 21년까지 네. 심각한 사실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의 87.5%가 변동금리로 받습니다. 단편적인 이유는 뭐예요? 고정이 좋은 거예요. 어. 근데 은행들은 고정으로 대출 상품을 팔고 싶을까요? 변동으로 팔고 싶을까요? 편동이겠지. 변동으로 팔고 싶겠죠. 그래서 왜냐면 금리가 더 이상 낮을 수는 없을 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변동금리를 어떻게 해요? 더 싸게 내놔요. 시작하는 금리가. 그래서 그거 조금 더 이익 보려고 우리가 변동으로 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대출을 이용하는 우리의 행태부터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앞으로 금리가 어떨까요라는 질문을 던지고 앞으로 어떨까요라는 것에 대해서 방향성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니까 앞으로 30년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금리는 이제 높아졌죠. 그래요. 기준금리를 인하할 일만 남은 거죠 현재로서.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고정이 좋아요, 변동이 좋아요? 변동이 좋지. 지금은 변동이 좋은데 네. 변동금리가 쌀까요, 고정금리가 쌀까요? 고정금리가 싸겠지? 왜 은행이 그걸 그렇지. 싫어하니까 싫어하니까.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또 지금 대출을 일으키는데 고정금리로 받는다고요.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이 왜냐면 은행이 더 싸게 주니까. 그러니까요. 그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날 일이죠.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은행은 늘 똑같이 영리하게 파는데 우리가 매번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네. 그래서 차라리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금리 몰라요. 오케이.
자, 그럼 모르는 것을 알고자 노력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엔 조금 공부가. 비싸도 변동금리로 받는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써놔. 알았어. 대출을 받는다 할 때도 단기로 받는 대출도 있잖아요. 대출 그래, 상품도 다 다양하니까 단기일 경우는 그래도 싼 대출이 좋은 거예요. 그치. 근데 장기다, 길게. 10년이다, 뭐 이렇게 되면 10년 이상이다, 당연히 그러면 변동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시나리오, 경기 침체를 동반하지 않고 금리를 다 정상화해 나간다. 라고 이렇게 가정한다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이에요. 다만 세 가지 변수를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8월 5일 날 경험했던 블랙 먼데이 그거랑 비슷한 현상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반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요소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침체 공포. 두 번째, 엔캐리 청산 공포. 엔캐리 청산은 일본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가 엄청 났었겠죠. 네. 일본이 마이너스 0.1%를 이용했었어요. 근데 미국 5.5까지 올렸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 일본 개인 투자자들이 일본 금리 마이너스고 미국 금리 5.5%면 일본에서 대출 받아다가 그렇지. 미국에 저축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걸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요. N이 캐리된 거예요. 오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럼 엔캐리 트레이드 했던 자금이 일본은 금리 인상한다 그러고 미국은 금리 인하한다 그러고 그냥 다시 돌아와야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걸 엔캐리 청산이라고 해요. 아하. 그럼 엔캐리 청산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대대적으로 조정됐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역시 미국이 금리 인하하네? 어허. 마냥 좋은 건 아니야. 엔캐리 청산이 일어날 수도 있어. 일본이 금리 인상 또 한다네? 그러면 마냥 좋은 게 아니야. 엔캐리 청산이 일어날 수 있어. 하는 공포감이 등장해요. 자, 경기 침체 공포, 엔캐리 청산 공포. 오케이. 이 두 가지만 할게요. 이런 두 가지 공포감이 점증될 때는 어허. 계속 주가가 한 번씩 골라갈 겁니다. 간단치 않네. 예. 그렇게 간단하게 딱딱 답이 나오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위험 요인을 구분해내죠. 그리고 반대로 그 공포감 때문에 주가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긍정적이라고 했는데 네. 공포감이 있을 때마다 조정된다는 얘기는 대대적인 조정이 있을 때마다 살 기회라고 기회가 생각할 수 생기네. 있겠죠. 오히려 그걸 기회라고 출렁거릴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네. 의사결정이.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있을 때 조정하고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금리 인하 됐어. 드디어 저금리가 됐을 때 내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부동산 이거 지금 살 수 있는 것인가? 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 또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동안 팔려고 해도 잘 안 팔리고 왜냐하면은 금리가 높으니까 누가 대출 얻어서 내 걸 살려고 하진 않아. 맞아요. 그래서 묶여 있었는데 드디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누군가 내 걸 사준다면 나는 또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으므로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면 더 저금리가 계속되면 2026년까지 갖고 있다가 파는 게 맞을까. 이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이 자산을 가지고 머리를 12번을 굴릴 것 같은데 네. 그걸 해줘야 돼요. 2023년 작년에 네. 뭐라고 얘기하셨었느냐 하면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하나는 2024년도 후반기가 되면은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그전엔 죽어도 안 떨어진다. 맞아요. 했어요. 예. 내가 계속 떨어지게 얘기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찔렀는데 불구하고 얘기를 안 했어. 양심상 안 되죠. 근데 되게 실망했고 그래서 어쨌든 실망해서 전망을 막 찌르고 조작해. 희망과 전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 희망을 내가 구분해서 얘기하는 얘기했는데 겁니다. 본인은 절대 안 떨어진다 했고 금리가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떨어진다. 대신 2024년도 하반기에 이제 집값이 반등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어떻게 돼요 앞으로?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런 현상을 통계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하. 빨간색 선을 보시면 23년 7월을 기점으로 네.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은 상승 반전했고요. 네. 0.05%가 무슨 뜻이냐면 전주보다 0.05% 오른다는 뜻이에요. 아하. 지난주보다 0.05. 오케이. 그러면 앞으로 어떨 건지 질문 주셨잖아요. 거시경제적 비유예요. 이 보시면 2020년에서 21년까지 2년 동안에는
금리를 제로 금리화하는 네. 완화의 시대였어요. 이때 빨간색 선이 어땠어요? 우상향했죠. 그리고 22년에서 23년까지는 긴축의 시대예요. 내려가네. 그죠? 금리를 인상하는 기간에 집값이 대대적으로 하락하고 내려갔어. 시중금리의 정점은 22년 11월이다. 그때 집값 등락률이 제일 낮아요. 제일 강하게 떨어지는 구간. 그러네.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에요. 시대를 구분하셔야 돼요. 돈의 네, 이동 네. 때문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24년 7월부터 어허. 시중금리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오케이. 이게 반영되면서 피벗인 거죠. 그러니까 집값의 흐름도 피버팅을 시작한 거예요. 네, 네. 이 거시경제적인 뷰입니다. 시대를 구분했을 때 집값의 강한 상승세는 아니더라도 완만한 상승세의 흐름으로 전환됐다. 그 다음에 가격은 뭐에 의해 정해진다고요?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 그럼 수급 분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수요 공급을 볼 차례입니다. 건설사들이 네. 우리 분양 사업 좀 하겠습니다 하면 국토교통부에 가서 신고를 해야 돼요. 예, 예. 뭐 신고하죠? 인허가를 받습니다. 그럼 인허가 건수 통계가 있겠죠. 네. 그럼 인허가 받으면 몇 년 만에 분양 공급이 이루어질까요? 보통 한 3년. 3년 정도 걸려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중요합니다. 인허가 건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지금 공급될 물량이 공급 없다는 물량이 거네. 줄어들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그렇지. 마지막 수요입니다. 수요는 어떨까? 근데 수요를 구분할 때 두 가지로 곱해서 나와요. 하나가 구매 여력, 네. 하나가 구매 의사. 오케이. 구매 의사가 없으면 구매할 능력이 있어도 0인 거예요. 그렇지. 구매할 여력이 0이면 나 구매하고 싶다 하더라도 또 0이야. 이건 0인 거예요. 곱하기 관계예요. 그렇게 가정하고 둘 다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제 형성이 되는 그렇죠. 거네. 둘 다 늘어나나를 봐야 그렇지. 돼요. 그럼 첫 번째 쉬운 거 구매 의사부터 볼게요. 구매 의사. 구매 의사는 어떨 때 높아지느냐? 네. 지금 집값보다 1년 후 집값, 2년 후 집값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그렇지. 그러면 지금 집값이 내년 이맘때의 집값보다 낮을 것 같아요. 지금이 더 비쌀 것 같아요. 지금 낮을 것 같아. 지금이 내년엔 더 높아져 있을 것 같죠. 그렇죠. 그게 온 국민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5천만 중에 예를 들어서 3천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4천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비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구매 의사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거죠. 다음 구매 여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매 여력은 한 가지가 금리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요. 늘어나니까. 물론 지금 금융권에서 특히 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DSR과 같은 금융 규제를 적용해서 대출 한도를 못 늘게 막고 있어요. 맞아요. 막고는 있지만 금리의 레벨이 떨어지면 이 대출 한도가 진짜 줄기가 어려워요. 내가 5억 빌릴 수 있었던 사람인데 4억 8천만 원 빌릴 수 있게 바뀐다. 만약에 집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때 집을 안 살까요? 2천만 원 좀 싼 걸 살까요? 싼 걸 사죠. 바로 그겁니다. 혹은 2천만 원을 신용대출로라도 메꾸거나. 그렇겠지. 그래서 지금 9월 달부터 스트레스 DSR 금융규제가 도입됐는데 신용대출이 폭증하고 있어요. 그 결국은 구매 의사가 구매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의사로 구매 여력을 메꿔가고 있네 지금. 그렇죠. 이런 흐름을 보더라도 상승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침내 그 긴 겨울 같은 긴축, 그 이제 불안감, 초조함이 지나고 이제 완화로 수도꼭지가 조금 틀어질 때, 근데 또 이것조차도 이 변화조차도 내가 알고 좀 대응하면 좋은 변화가 될 것이고 모든 변화에 늘 당하고 힘들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왕에 수도꼭지가 오랫동안 잠겨있다가 틀어지는 이때에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수도꼭지도 한번 이제는 풀어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 경제전망 벌써 7번째 책인데요. 김광석 교수님이 매년 쓰고 계십니다. 피벗의 시대. 여러분의 피벗을 정말 도와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책 그 도서 나눔 이벤트를 할 텐데요. 영상 시청 후기를 뭘 달아달라고 하면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전망을 해드렸는데 네. 여러분의 희망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모으면 물론 전망될 수도 있어.
희망이 맞습니다. 희망이 네, 세면 네. 전망될 수 있어. 여러분은 희망. 다만 여러분 희망과 전망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알았어요. 자, 여러분 그 소망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 책의 제목도 같이 달아주세요. 1. 피벗의 시대 2025년 경제 전망. 2. 상실의 시대 2025년 경제 위기. 3. 낭만의 시대 2025년 경제 뉴스. 4. AI의 시대 2025년 경제 예측. 아, 이거 다 책 제목 다 좋네. 자, 이 중에 내년이 과연 무슨 시대입니까? 김광석 교수님 말씀하신 시대의 제목을 적어주시고 또한 내년에 여러분 경제에 대한 여러분 소망을 적어주시면 10분 추첨해서 귀한 책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